니콜라스 케이지의 어머니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죠. 하루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며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는데 음식 하나 없이 종이 접시와 크레파스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먹자고 웃는 어머니를 보며 어린 니콜라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질병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고 니콜라스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손에 자라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유년 시절 때부터 늘 불안장애를 달고 살았는데 한시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정의 기복도 심해 화를 내다가도 펑펑 울기도 하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 극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이런 니콜라스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연기였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자신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끝나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현실 세계의 나는 괜찮다, 현실 세계의 니콜라스는 괜찮다를 되뇌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한 편의 영화 덕분이었습니다. 1955년작 에덴의 동쪽이었죠. 이 시절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고전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는데 이 영화에 나온 제임스 딘을 보는 순간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임스 딘처럼 카리스마 있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임스 딘을 따라하며 연기력을 키워가던 어느 날 자신의 연기력에 만족한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영화계의 거물이었던 작은 아버지였죠. 사실 니콜라스의 집안은 할리우드에서 꽤나 입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화음악 작곡가였고 고모는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였으며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작은 아버지는 무려 전설적인 영화 대부의 감독이기도 한 프란시스 코폴라였죠. 이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니콜라스는 16살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음 영화의 오디션을 볼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정한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패기 있는 외침에 돌아온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정적 속에서 그저 운전만 할 뿐이었죠. 니콜라스는 이때 이어진 몇 분간의 침묵이 몇 시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란시스코 폴라 감독은 당시 알파치노,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배우 자각력이 특히 뛰어난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죠. 대부를 촬영할 때는 알파치노를 앉혀놓고 똑같이 따라하라며 직접 연기를 시연하기도 했으며 영국의 대배우 게리 올드먼이 자신의 지시에 반하여 고집을 부리자 스태프들이 보는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쳐가며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명배우 말론 브란도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찍을 때에는 촬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그가 10kg이 넘는 체중을 찌워서 나타나자 기존 대본을 바꿔 어둠 속에 파묻어 버리고는 독백하는 장면으로 대체해 오히려 명장면으로 만들어냈죠. 이렇듯 거물 배우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장인의 경지에 오른 이 인물에게 니콜라스의 오디션 요구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니콜라스에게 일단 학교 연극 활동을 하며 인정을 받아봐라. 그러면 오디션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콜라스는 학교 연극부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역시 핏줄은 속이지 못했는지 영화계의 유전자를 타고난 니콜라스는 오디션 때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한 방에 탈락했습니다. 자신의 연기력이 수준급이라 생각했던 그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의 꿈을 쫓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연기 공부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반대할 거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흔쾌히 이를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문학과 교수였는데 당시 학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하나둘씩 영화계에서 자리 잡는 것을 본 아버지는 지지부진하게 학업에 매달리느니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에 아들의 결정을 단번에 지지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니콜라스는 자퇴를 했고 그와 동시에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그의 성인 코폴라는 작은아버지 덕분에 이미 영화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가족의 도움 없이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 좋아하던 마블 만화 캐릭터 루크 케이지를 본떠 니콜라스 코폴라에서 니콜라스 케이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데뷔작은 슌 펜 주연의 성장영화 리치몬드 연애소동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사가 몇 줄 있는 단역이었지만 편집 과정에서 전부 잘려나가 결국 스쳐 지나가는 알바생 1 정도의 비중으로 나왔죠. 그 몇 줄 안 되는 대사마저 수없이 연습했던 니콜라스는 막상 엑스트라 수준으로 영화에 나오게 되자 상심이 컸습니다. 이 당시 다음 오디션을 기다리며 극장에서 팝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나마 내가 영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건 팝콘 파는 일 정도가 최대이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콜라스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배역까지는 아니어도 팝콘 파는 일보다는 좀 더 영화계에 가까운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죠. 작은 아버지는 그에게 재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오는 배우들을 상대로 상대역을 해주는 아르바이트였죠. 니콜라스는 이를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이 있을 때마다 배우보다도 더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연기력을 목격한 작은 아버지는 단역을 하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니콜라스는 작은 아버지가 감독을 맡은 흑백 영화 럼블피쉬에서
시작부터 인상적인 배역을 연기했고 이후 여러 작품에서 단역과 조연을 오가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 시작한 건 1986년작 패기수 결혼하다였습니다. 재미있는 설정의 일상 판타지 영화였죠. 이혼을 앞둔 중년 여성이 어느 날 깨어났더니 느닷없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되어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또 하나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훗날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는 짐 캐리입니다. 당시 20대의 무명 배우였던 짐 캐리는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의 친구 역할로 나왔죠. 이 영화는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던 이 영화는 그러나 그에게 안 좋은 기억도 안기게 되었죠. 이 영화를 통해 앙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상대역이자 주연 배우였던 캐서린 터너였죠. 이 두 배우는 숱한 마찰이 있었는데 니콜라스의 과한 캐릭터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재수없어 보여야 한다며 콧소리를 섞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연기를 고집했죠. You were the one who said we should wait. You mean my Huang? I also want to suck your Twinkie. 리얼한 연기를 추구하던 캐서린은 이런 만화 같은 설정 때문에 몰입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훗날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그녀는 니콜라스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았습니다. 니콜라스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되었으며 하루는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가 귀엽다고 그대로 자켓 속에 넣고 데리고 가더라 라고 적었죠. 이에 니콜라스는 그런 적은 절대 없었다며 소송으로 대응했고 결국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승소했습니다. 사실 니콜라스는 20대 시절 독자적인 연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이고 리얼한 연기를 추구하던 이 시기에 니콜라스는 정반대로 마치 연극처럼 과장된 몸짓과 대사 전달을 목표로 했죠. 이는 환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동료 배우 에단 호크는 말론 브란도의 등장 이후 연기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니콜라스 케이지뿐이라며 객석 맨 앞줄에서 연극 연기를 보는 듯한 신선함을 선사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반면 숀 펜은 니콜라스의 독특한 연기 스타일을 가리켜 그는 더 이상 배우이기보다는 공연가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훗날 숀 펜은 니콜라스의 연기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을 때 매치스틱맨에서 강박증 환자를 연기한 니콜라스를 가리켜 그의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장된 연기 스타일에 더하여 니콜라스가 신경 썼던 것은 배역에 대한 철저한 몰입이었습니다. 1984년작 버디에서는 심하게 얼굴 부상을 입은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비슷한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멀쩡하던 생리 2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한다며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로 뽑았죠. 또 촬영을 하기 5주 전부터 미리 몰입을 위해 얼굴에 붕대를 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드름과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왜 그 모양이 되었냐고 웃을 때마다 오히려 촬영 준비가 잘 되어간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합니다. 그의 20대 시절 독특한 연기 스타일을 가장 잘 드러냈던 영화는 1988년작 뱀파이어 키스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이 광기를 표현하기에는 원래 대본이 약하다고 생각해 직접 여러 가지를 제안했죠. 다시 봐도 충격적인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먹는 장면도 그가 직접 의견을 냈던 장면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영화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묻자 주저없이 이 장면을 꼽았죠. 당시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었던 그는 이대로는 그저 그런 배우로 묻힐 것 같다는 걱정에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러브씬을 촬영할 때에는 흥분하는 표정을 리얼하게 담아내고 싶다며 제작진에게 뜨거운 요거트를 발가락에 부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입과 과장을 중시하던 니콜라스의 연기 스타일은 1990년대에 들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스타일을 허용해주는 감독은 점점 줄어들었고 과한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중도 해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감독도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실성 있는 연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훗날 인기 배우가 되었을 때 예전 20대 시절 연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묻자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도 잘리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내가 봐도 심하다 싶은 연기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기 스타일을 바꾸고 나자 그는 훨훨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 영화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는데 바로 1995년작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입니다. 죽음을 앞둔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향한 한 남자가 우연히 한 매춘부 여성을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이죠.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오로지 술에 취해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했는데 이 영화 특유의 재즈풍 음악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되는데 배우들의 꿈의 무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나무주연상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그의 전성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주연상 수상 이후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쇄도했죠. 이때 니콜라스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액션 영화였죠. 첫 작품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1996년작 더 록이었습니다. 숀 코네리와 함께 주연을 맡아 얼빵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MTV 시상식에서 베스트 콤비로 뽑히기도 할 정도로 찰떡궁합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에드 해리스가 연기한 악역마저 입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악역에게 감동을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도 90년대 명작 액션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영화이죠. 이듬해에는 페이스오프에서 존 트라볼타와 공동주연을 맡아 원수의 얼굴로 수술을 하고 복수극을 펼치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얼굴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서로의 배역을 연기했어야 했는데 이둘은 자기라면 이 장면을 이렇게 연기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에 맞춰 상대방의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히트작은 같은 해에 개봉된 코네어로도 이어졌습니다. 죄수 수송기 납치 사건을 다룬 영화였죠. 여기서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락부락하면서도 상남자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토끼 인형 언박싱 하다가 니콜라스에게 탈탈 털리는 장면이 압권인데 워낙 인상적인 장면이라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액션 영화만 3개를 연달아 히트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당시 아무도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떠올리지 못했던 액션이라는 장르마저 제패했습니다. 이때부터 니콜라스는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로맨스 영화에서도 상당한 명작들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작으로는 맥라이언과 함께 출연한 1998년작 시티 오브 엔젤과 2000년에 개봉한 패밀리맨이 있습니다. 이 두 영화 모두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사랑을 받았죠. 특히 패밀리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잘 어울려 연말 시즌만 되면 TV에서 늘 방영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했지만 공허함 속에 살던 한 남자가 다른 차원으로 가서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족 영화이기도 하죠. 니콜라스의 연기력도 해가 지날수록 물이 올라 2002년작 어댑테이션에서는 쌍둥이 형제 2명을 1인 2역으로 소화하며 다시 한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액션이면 액션, 로맨스면 로맨스, 온갖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하던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벌어들였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소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고급차만 50대, 모터사이클은 30대를 넘게 소유한 데다가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대저택만 15채를 매입했으며 유럽의 고성까지도 2채나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바하마의 외딴 섬도 2개나 매입했죠. 게다가 진귀한 물건에 집착을 많이 했는데 관상용 문어 구입에만 1억 5천억 원을 썼으며 한 번은 경매에 참여해 공룡 두개골을 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니콜라스가 당시 3억 원이 넘는 돈에 낙찰을 받았죠. 하지만 3년 후 이 두개골은 몽골에서 훔쳐온 작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뭐요? 결국 니콜라스는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몽골 정부에 반납했어야 했죠. 게다가 니콜라스는 상당한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2억 원을 아동보호기관과 노숙자복지기관에 기부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에는 15억이 넘는 돈을 바로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캐서린 터너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공방을 벌였을 때에도 자신에게는 소송에 들어간 돈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명령을 했을 정도이죠. 이런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인정받아 포브스 선정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배우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돈을 펑펑 쓰던 그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부동산 폭락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재산은 대다수가 부동산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그 유명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간 과소비했던 습관으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금마저 밀리기 시작해 하나둘씩 재산이 압류되기 시작했죠. 이때 밀린 세금만 무려 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해 니콜라스는 다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죠. 2010년 이후 4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다수 처참한 흥행 실패를 기록했고 어느새 믿고 보는 니콜라스의 출연작은 믿고 거르는 영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마지막 흥행작으로는 2004년과 2007년에 개봉한 내셔널 트레저 시리즈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보인 독립선언물을 훔치는 이야기였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니콜라스가 고등학생일 때 장래희망을 적는 곳에 언젠가 독립선언물을 훔치겠다라고 적었던 것이죠. 영화에서나마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룬 셈입니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다작 활동을 하는 그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노동을 제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다른 직업은 일을 많이 하면 성실하다고 좋게 보면서 왜 배우라는 직업은 일을 많이 한다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고 방구석에 숨어버리거나 남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는 것보단 스스로 성실한 자세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편 한편 그 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영화계의 소문난 만화책 매니아입니다. 수십 년째 희귀한 만화책을 수집해왔습니다. 그의 집 벽면에는 300개가 가까이 되는 만화책이 전시되어 있죠.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이런 수집품들도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중에는 1938년에 출간된 슈퍼맨이 처음 등장한 액션 코믹스 초판본도 있었습니다. 1997년에 1억 2천만 원에 구입했던 것이
2011년에 경매에 나왔을 때는 23억 원에 거래되었죠. 현재 가치는 대략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의 슈퍼맨에 대한 사랑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들의 이름을 슈퍼맨의 본명인 칼렐로 지은 것이죠. 게다가 니콜라스는 사실 영화에서 슈퍼맨을 연기할 뻔도 했습니다.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장발머리 휘날리며 코스튬을 착용한 채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촬영을 고작 3주 앞둔 시점에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훗날 이 비하인드를 들은 네티즌들은 니콜라스의 꿈을 이뤄주자며 힘을 보탰고 결국 한 네티즌 덕분에 그는 슈퍼맨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으로 말이죠. 실제 영화는 아니고 기존 슈퍼맨 영화의 한 네티즌이 딥페이크로 그의 얼굴을 합성한 것입니다. 비록 슈퍼맨의 꿈은 좌절됐지만 마블 캐릭터 쪽으로는 꿈을 이룬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07년과 2011년에 개봉한 고스트라이더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원체 고스트라이더를 좋아해 팔뚝에 이 캐릭터의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신은 훗날 골칫덩어리가 되는데 막상 고스트라이더 역할로 캐스팅이 되자 고스트라이더가 고스트라이더 문신을 새긴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였죠. 결국은 분장으로 가리고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만화책 사랑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첫째 아들과는 직접 캐릭터를 창조해 부두 차일드라는 만화책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2010년작 킥캐스에서는 빅데디 역할을 맡아 드디어 쫄쫄이 복장을 입어보는 꿈을 이뤘죠. 원래 이 배역에는 브래드 피트가 물망에 올랐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 다른 배우를 물색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영화계에 소문난 덕후인 니콜라스가 이 만화책 덕후라는 캐릭터 설정과 딱 적격이라 생각해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또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는 스파이더맨 느와르 역할을 맡아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호평을 받았죠.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면 캐서방이라는 별명이 유명하죠. 20살 연하의 한국인 앨리스 김과 결혼해 당시 캐서방으로 불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옛말이 됐죠. 이 둘은 2016년에 이혼을 하며 12년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2019년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에리카 코이케와 돌연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4일 만에 법원에 무효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고 말이죠. 현재는 30살 연하의 일본인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분 가까이 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